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임기 말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공급 노력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역대 정부보다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며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다시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백신 3차 추가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대화에는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는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그리고 민생 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정치톡톡 사이다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최고위원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감 김재현 최고위원님 박수로 환영하고 계신데요. 두 분 오랜만에 인사 나누시죠?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님 저 모처럼 나왔는데 너무 혼내지 마시고 살살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뭐 지금 그 다 끝난 정권 뭐 칭찬. 지난주까지는 반갑습니다. 벼르고 계셨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약간 톤 조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일단 말은 이래 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 분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 2년 만에 국민들과 직접 100분 동안 소통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즉석 질문으로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주제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질문이 한 20개 정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하여튼 질문이 29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물을 칠 건 많은 시기구나. 그래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좀 많이 공감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전에 왜 전혀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질문 답변한다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 질문은 뭐 질병관리청장이 답변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뭐 굳이 시나리오도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제 보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목소리가 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청와대 생활을 잘 해보신 분이 굳이 또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게 서울 가보면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목소리 크다 했는데 저도 서울 가봐서 아는데 수석을 하면 저래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런데 시나리오 뭐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그 내용상 평가는 어떻게 그렇죠. 하십니까? 내용이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남아요. 늘 비슷한 말씀 하시니까.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또 막 이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의 이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관리해온 소회를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당부 말씀하시고 저는 상당히 그 괜찮은 그 회견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게 진행이 돼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질문이 정치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좀 임팩트 있고 막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래 못하죠. 그래서 일상 뭐 방역이나 일상 회복이나 이런 주제들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욕심이 좀 저는 있는데 우리 네네. 김재현 최고위원님께서 예상 밖으로 호평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뭐 대선이 진행 중이고 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치 현안에 이야기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지만 돌파 감염 대응책이나 중증 환자 수 증가 등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그 변곡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라서 5,000명, 10,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른 것, 네. 그에 따라서 병상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그리고 사망자 수가 조금 느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상이 왜 부족할까 국민들께 늘 답답하실 거예요. 행정명령도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일반 질병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보통 7,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 환자들을 내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비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를 가지고 빠듯빠듯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수가 좀 그렇게 빠듯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범적으로 방역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것은 모두 다 위대한 국민의 협조 덕분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상회복의 성공도 역시 국민들께서 얼만큼 잘 협조하시고 참여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을 계속 가도 될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근데 한번 풀리면 이걸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대비가 되었는지 걱정되고 궁금했는데 대통령이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마 그래서 중대본이나 중수본 이렇게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대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할 땐 대통령이 직접 특별 방역 점검 대책 회의를 주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직접 모든 부분을 더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또 하나 있었죠.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자 대통령이 작은 탄식이 있었어요. 올 것이 왔다 약간 이런 취지의. 문 대통령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특히 공급 노력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그 문 대통령 발언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뭐 공급 부족 아쉽다고 하면서 공급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보겠다고 하는 천하의 참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이 정권이 지속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좀 생각을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임대업자,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 목 조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확 줄어들게 만들고 뭐 신도시를 빨리 뭐 건설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참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 얘기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공격만 하시는데 아니 야당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공급을 확대해 가면서도 그러한 보조적인 정책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공급 확대한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향후에 공급될 205만 호 공급 기반을 지금 완전히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그 전국에 공급된 입주 물량이 46만 9천 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은 56만 3천 호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지난 10년에 23만 4천 호가 공급될 물량이었다면 앞으로는 매년 31만 4천 호가 공급이 될 그런 물량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 분야까지 넓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기 수요를 일으켜서 집값의 상승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인데 9월 둘째 주 이후로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하향으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둔화된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쓴 정책 수단의 효과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적 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까지 저의 목표는 이것이 하향 안정 기조를 이루도록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은 예단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입구에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50만 호? 60만 호? 51만 호. 51만 호. 10년. 네. 앞으로 10년 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4년 동안은 주택 공급이 얼마 늘었나요? 뭐 새로 신축했다고 통계를 낼지는 몰라도 기존에 거래되는 것을 완전히 때려잡아 놨기 때문에 그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주택에 못 가게 막아놨어요. 네,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인정할 부분 인정하죠. 거기다가 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두세 배 올리는 바람에 가수요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그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그냥 임대를 하면서 편하게 그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임대료도 한 2배 오르게 만들어주고 집값은 3배 오르게 만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만 엄청 높여놓고 사람들에게 집은 못 사게 막고 그래서 가수요가 오히려 더 생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국민들은 이것을 부동산 대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고 봐요. 기재부에서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이제 유예를 했고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은 2%에 불과하다. 너무 지금 과도하게 비난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엇갈린 시선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부세가 고지될 때마다 이제 세금 폭탄, 핵폭탄 이런 기사들이 이제 줄지어 나오고 또 야당에서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2021년에 부과된 주택분 이 종부세 이게 94만 7천 명인데요.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는 국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것이 무려 88.9%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 1주택자 이 부분들이 11.1%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평생 일해서 강남에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종부세 오르는 게 내 책임이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실 텐데 그러기 때문에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 여기에 대해서는 무려 80% 이상의 종부세를 다 깎아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를 골라가지고 세금 폭탄이다라고 그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 없다. 또 아시다시피 종부세 재원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와서 국토 균형 발전에 또 소중한 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적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에 처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부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해서 폭탄을 투하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만요. 고성능 폭탄이라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저 정권이 오만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국민의 2%라고 하면
그럼 인구 전체 5천만의 2%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라고 해가지고 마치 전 국민 중에서 한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게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가구 숫자로 따지면 이게 또 훨씬 달라지고 예. 두 번째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주택 소유자의 숫자로 해서 또 나누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정권을 담당한 분들은 이렇게 물타기해서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밀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 노름하면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밀 타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금을 부담을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으로 좋은 세금으로 역할을 하면 무주택 청년층 또 복지 사각지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면 부자 세금이라고 해서 낸 이 돈이 정말로 그런 좋은 곳에 쓰인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사회적 제도로 정착 제도로 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의 제안도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당정의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선별 지급에 확실하게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던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뭐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당연한 또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에서 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 국회에서 얘기한 대로 국가 부채 상환, 그다음에 손실보상 부족한 부분 보완, 간접 피해 업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쓸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들으니 뭐 그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한 거니까요. 자기가 결단을 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한 것이죠. 네. 대통령께서 이제 누구 손을 들어줬다 뭐 그런 정치적 해석보다는 본인이 계속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그 결단해서 취소를 한 것, 네. 뭐 그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뭐 결단한 게 아니고 이번 일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사람인가 그게 다 드러나는 게 분명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초과 세수라는 게 없다. 뭐 있다고 해도 쓸 곳이 다 정해져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니 막 뒤지면 몸수세 가면 돈 나오냐 뭐 그런 의미로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음마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은 마치 무슨 이때 충성하겠다고 뭐 국정조사하겠다 그러고 그거 보면서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보기에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립서비스 한번 하고 슬그머니 꼬리는 내렸는데 저분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 이번에 보여준 거죠. 정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왜 안 했겠어요.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 거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마지막까지 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집중해야 될 국정 운영 과제,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김지원 최고위원께서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이거는 좀 집중해달라 좀 요청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재원 의원께서 고에 과외하듯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대선에서 강요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이런 선거에 관련된 장관들이 전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역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은 가히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뭐든지 할 태세의 자유당 정권 비슷해요. 지금이라도 이 행자부 장관과 법무장관은 교체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염려하시지 않으셨고요. 안 지키는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법무장관이 하는 청와대 일이... 수석이라는 것을 잊고 자꾸 정치인처럼 답변을 하려고 해서 제가 자꾸 중간에 많은데 정치인처럼 답변하면 곤란해지실 답변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니 곤란해져 봅시다. 네. 곤란해져 보자 우리. 그거 외에는 다른 뭐 국정 운영 과제, 다른 거는 뭐 기대도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새로 또 뭐 부동산 정책 또 뭐 건드리면 또 부동산 또 올려놓을 거고
제발 뭐 K 방역 잘했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확진자만 늘리지 마시고 네. 의원님, 사실은 6개월이 뭐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말년이 없는 정부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위기 관리를 생각하면 6개월이 결코 짧지 않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부가 마지막 청와대를 나오는 날까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일은 또 그때까지 따박따박 또 성과를 내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 아, 이것이 공급망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립과 이어지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은 큰 그림들,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론된 코로나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지난 한 주 문재인 대통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만 3천 건입니다. 문재인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과 민생 경제 등을 주제로 국민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2위는 부총리입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계층에 최대한 집중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위는 방역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제일 큰 성과를 묻는 말에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면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4위는 부동산입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위는 종전 선언입니다. 지난 17일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는데요.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꺼내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인물연관어 급상승 순위를 알아봅니다. 1위는 이철희 정무수석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의 문전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2위는 윤호중입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했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위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재정당국을 압박했다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3위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여당을 향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안 느껴진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4위는 최종건 외교부 차관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최종건 차관이
급상승 인물 4위로 집계됐습니다. 5위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라고 해줄 수는 없나라고 물으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요. 최근에는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임기 말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미국, 나아가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4강 외교에 머물지 않고 외교의 폭을 확대하는 외교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 긍정하고 싶은 부분, 부정하고 싶은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외교의 다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그 4강 외교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슈들이 다 글로벌 이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그렇고 팬데믹이 그렇고요. 또 공급망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4강 외교에서 G7, G20, 신남방, 신북방 이렇게 외교의 지평을 굉장히 다변화해서 넓히고 있는 것은 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그 스탠스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다변화해서 성과가 뭐 있습니까? 성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보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는 뭔가 그 선진국으로부터 시혜나 특혜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나라에서 서로 주고받는 나라로 나라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운크타드 기준에 의하면 유일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성공 경험을 우리보다 뒤따라온 나라들에게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면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이익이 넓어질 수 있는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교 다변화가 성과라고 하는데 다변화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수교 국가가 늘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한동안은 백신도 공급을 못 받아서 쩔쩔매다가 그죠? 그리고 요소수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해결도 안 되고 중국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가지고 보복을 하고 이럴 때 해결도 되지도 않고 나아진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다자 외교에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자 외교에서 세계 정상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전부 다 국가 간이 관심사를 정상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 서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멀뚱멀뚱 있는 것만 봤는데 그게 무슨 다자 외교에서 아니 제가 보기에 그런 장면 역사적으로 우리 어디서 대통령이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을? 내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외톨이가 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김재현 의원님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데 김재현 의원님이 청와대 계실 때만 해도요. 아마 우리가 다자 외교에 가면 어느 나라를 만나자고 요청하는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자 외교에 나가면 보통 저희와 양자 회담을
하기로 요청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개국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니요, 그것이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G7이나 또 G20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속 저희가 이제는 양자회담을 할 나라를 골라서 만나는, 전략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됐고요. 뭐 이런 말씀까지는 또 자화자찬한다고 할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외교를 다변화하고 경제 영토를 넓힘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쌓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의 성취가 쌓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요, 글로벌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저희가 10위 탑 10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1인당 GDP도요, 이탈리아를 제끼고 G7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GDP를 이야기하는 PPP의 경우에는 일본을 이미 앞섰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우주 강국도 세계 7대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 올해 군사력이 총 군사력이 일본과 비슷합니다. 내년엔 저희가 앞서요. 그래서 세계 6대 군사 강국인데 내년에 5대 군사 강국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만 잘해서 됐다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자화자찬한다고 그러시면 그럼 국민이 이룬 성취, 역대 정부가 이룬 성취 누적인데 그걸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자랑스러워할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왜?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수출, 또 국민 소득, 또 무역양, 이게 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했잖아요. 민간 경제가, 그죠?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기업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세무조사나 하고 기업인들 교도소 보내고 뭐 그것만 했잖아요. 전부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으면 기업이 훨씬 더 일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부패 구조도 더 커졌겠지요. 지금 기업인들 네. 한번 만나보세요. 제발 이 정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활동을 너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정말 기업에서 활동하고 민간 경제가 그나마 망가지지 않은 건 기적이에요. 그 기업인들 피눈물 내놓고 이제 와서 기업인들 성과를 따가지고 우리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이 했고 대한민국이, 좀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정부가 수출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부의 정책과 지원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이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래도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아니요. 적어도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들어보세요, 가서. 쭉 이어지는 질문을 계속 네네. 드릴게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난 10월에는 한미 안보실장 회담이 있었습니다. 닷새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와 경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마스크 없이 171분간 대화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식수지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와 원전,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한 건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김재원 최고 먼저 들어볼까요? 뭐 여당에서 또 또 허황된 이야기 하면 청와대에서 또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자화자찬 먼저 듣고 넘길까요? 야당이 네. 무슨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당에서 자화자찬 해볼 테니까 반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안보, 군사 이런 동맹에서 사실은 기술 동맹으로 급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문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시대에 국제 분업이 될 수밖에 없고 각 나라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집중 품목이라는 게 원자재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특정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만 해도 한 4,000개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마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런 기술들을 좀 뽑아가지고요.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R&D 투자하고 해서 대한민국만의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특히 한미 기술 동맹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뢰가 믿음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어떤 전략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많이 있을 거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세우되 다른 나라가 세우고 있는 이 전략 기술들과 어차피 어떻게 서로 신뢰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동맹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생각하시면 성과는 뭐냐고요? 한미 동맹.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 공장을 미국에 가져가야 되고, 그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했겠죠. 지금 현대차도요, 그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 못 짓고 미국에 지어야 돼요. 뭐 그게 뭐겠어요? 미국이 지금 기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자꾸 이 어떤 사인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기술 정보를 내놓으라고 백악관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했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지금 뭐 없습니다만 무슨 기술 동맹하고 거창한 이야기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까? 제가 방송에서 다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야기할 게 없겠지. 들통나면 안 되지. 이미 그건 뭐 삼성이나 그 기업에 확인해 보시면 알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기업과 함께 했는지 초반부터. 쩔쩔매도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삼성이 확인해 보시고 정부 고위 관계자인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지난 10월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선출된 이후에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 한 번만 하고 이번에 유럽 순방 중에서 혹시 만나나 싶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걱정이 많지요. 많은데 어쨌든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일본도 정권 교체와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정부가 바뀌는 게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가지면서 좋은 메시지들을 서로 발신하면서 그때 때가 되면 서로 테이블에 맞아 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해서 외교에 찬물을 끼얹었냐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도 언론에서 합니다만 제가 그런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이 한국 땅인 독도를 방문해서 한국 경찰 병력을 격려한 일을 가지고 일본이 그걸 문제 삼아서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선언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따박따박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뭐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독도 문제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원님,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나 비판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혹시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해법이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악화시켜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게 나아지겠어요? 일본 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뭐 토착 외구라고 공격하고 일본을 계속 공격해서 국내에 조금이라도 박수 받으려는 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 존속하는 한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뭐 무역에 조금 유리한 지점을 잡는다든지 나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해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그 소부장 문제, 소재 부품 장비 그 문제 때문에 뭐 수천억 수조의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요. 국내 위정자들 몇 명이 저질러 놓은 그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을 돈으로 쳐막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소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훨씬 싸게 공급하던 요소수 공장을 국내에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표도 보려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좀 퇴출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재원 의원님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긴장 관계를 해서 표에 도움이 되려고 일으킨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일본이 그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권이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고 한일 관계가 아무리 밉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치를 필요 없을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그래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돈을 쳐들여서 소재 부품 장비를 메꿨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들었냐고요. 일본이 갑작스럽게 아무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의 요소수 문제처럼 중국 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그런 수출 규제를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있는 한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왜 한국 정치인입니까? 일본 정치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갑작스레 한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문재인 정부는 항상 우리가 역대 대한민국이 해왔던 대로 설린 우호 외교 이 정신을 가지고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늘 한일 관계의 긴장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선거 때마다 했던 것은 일본 정치입니다. 그런 돼 있고요. 예, 아닙니다. 일본 정치가 그랬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하고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죠. 임기 말 사실은 여전히 종전 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도 많고 문 대통령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남북 관계를 설명을 드릴 때 징검다리로 설명을 드리는데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한반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겨우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 하나가 놓였을 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선거에 깜짝 이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라는 하는 것도 한미 간에 문구가 합의가 됐네, 조율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은 한미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폄훼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큰 어떤 진전으로 의미를 두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것도 지금 예상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종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한 사태만 점점 더 강화시킬 것인데 종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정권에서 또 아무 의미 없는 공수표만 사인하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걱정은 돼요. 한 가지 이벤트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종전선언의 어떤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 최소한 대화하는 분위기를 이제 모멘텀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번에 미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바이든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구상이 좀 꼬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구상 자체를 그렇게 목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징검다리를 놓다 보면
뭐 저희 정부가 요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징검다리에서 끝날 수도 있고, 통일부가 이미 제안해 놓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 거 하나까지 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베이징 올림픽 때 뭐를 하겠다 이런 걸 전혀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발뺌하시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6개월 정도 남았죠. 임기를 남겨도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먼저 하시죠. 춘향전의 한 대목이죠. 가성고처 원성고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이 높다. 원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 국민과의 대화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원성이 그래 높은데 그 안에서는 그냥 뭐 찬양가만 부르니까 가성고처 원성고. 네. 박수현 수석님.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의 국가는 뜨거워졌지만 이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로 그 온기가 온전히 내려가도록 끝까지 임기 말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김재원 최고께서 춘향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셨으니까 제가 춘향가를 이용해서 반격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옥반가요 만성고가 있습니다. 가서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그런 나라를 운영해 오신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마무리하실 줄이야.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수현 수석님 오랜만에 재회를 몇 달 만에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운 토론이었습니까? 홍보수석으로서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심에 반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막 근육이 땡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랜만에 봐서 저는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고. 오늘 좋은 말씀 저러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두 분들의 쟁쟁한 토론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